그날 이후로 제 생일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생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축하 인사도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냥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왜 한 번도 생일을 안 챙겨요? 저는 웃기만 했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축하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저는 쌍둥이였습니다. 늘 같이였죠.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날 울었고, 같은 날 한 살이 됐죠. 어릴 때 생일이 오면 둘이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집어들었고, 저는 그걸 보며 따라 먹곤 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늘 같이였죠. 그런데요. 그 아이는 지금 없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살리려고 밀어냈거든요. 그날 둘 다 잡혔고 둘 다 돌아가면 죽을 상황이었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 다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만이라도 살리려고 제가 남고 동생을 보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본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혼자 태어난 날이 아니니까요. 축하받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14살 소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도 저는 제 생일을 피해 다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채널은 분단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려 해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에 태어났어요. 함경북도 작은 마을이었죠.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형이고 동생이 영민이었어요. 5분 차이. 엄마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영호가 먼저 나오고 영민이가 바로 따라 나왔다고. 둘이 손을 잡고 나온 것 같았다고. 어릴 때 기억은 대부분 영민이와 함께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영민이가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영민이가 옆에 있었어요. 좁은 방에서 이불 하나 덮고 잤거든요. 겨울엔 서로 등을 맞대고 잤어요. 그래야 덜 추우니까. 영민이 등이 항상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해요. 눈 감으면 느껴져요. 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등교했죠. 교실이 추워서 입김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김일성 주석님 말씀을 읽으면 다 같이 따라 읽었고 점심시간엔 집에서 싸온 옥수수 주먹밥을 먹었어요. 영민이는 항상 반을 남겼어요. 형한테 주려고. 제가 괜찮다고 해도 꼭 제 손에 쥐어줬어요. 형이 더 커야 되잖아. 저보다 5분 늦게 태어났으면서 항상 저를 챙겼어요. 이상한 동생이었죠. 그때는 배급이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아왔어요. 쌀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옥수수였고 가끔 감자가 섞여 있었죠. 그래도 그게 있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가 옥수수를 갈아서 죽을 쓰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어요. 아버지, 엄마, 저 영민이. 네 사람이 쪼그려 앉아 한 냄비를 나눠 먹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고 내일도 영민이랑 놀고 내일도 온 가족이 밥을 먹을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오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배급이 오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라고. 생일날 기억이 있어요. 1993년 9살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어디선가 찹쌀을 구해왔어요. 장마당에서 뭔가를 팔아서 받고 온 거였대요. 그걸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4개. 저 둘, 영민이 둘. 콩고물이 묻은 떡을 입에 넣는 순간 영민이가 웃었어요. 입가에 콩고물을 잔뜩 묻히고서 형, 우리 내년에도 이거 먹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먹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둘이 함께 지낸 생일. 그 다음 해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석 달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예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1994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배급이 늦어지는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됐고 그마저도 양이 줄었어요. 예전엔 한 자루씩 받던 옥수수가 반 자루가 됐고 어느 날은 감자 몇 알이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배급소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엄마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별로구나. 그래도 그땐 버틸 수 있었어요. 1995년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배급이 아예 끊겼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배급소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항의해도 대답이 없었대요. 나라에서 뭔가 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요. 근데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끝에 사는 박신혜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옆집 김신혜 아기가 죽었어요.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그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영양실조.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라고 나중에야 이해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죽어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못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엔 그냥 지나치게 됐어요. 너무 많이 봐서. 무뎌진 거예요. 11살짜리가. 어떤 날은 학교에 가니까 짝꿍이 안 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이 그 자리에 다른 애를 앉혔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영민이가 어느 날 밤에 물었어요. 형, 우리도 저렇게 돼?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괜찮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진짜 괜찮을지. 집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엄마가 산에 가서 풀을 뜯어왔어요. 소나무 껍질도 벗겨왔어요. 그걸 삶아서 죽을 끓였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써서.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먹었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영민이가 한 숟갈 먹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1996년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매일 곡소리를 들으니까. 매일 누군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우리 차례가 언제인지만 모르는 거였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두만강 건너면 중국이라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위험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영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예전엔 통통했는데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제 손도 마찬가지였겠죠. 형, 같이 가는 거지?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응, 같이 가.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둘이 같이 가서 둘이 같이 살아남을 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쌍둥이니까. 항상 같이였으니까. 1998년 1월이었어요. 제가 14살 때 아버지가 날짜를 정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 달빛이 있어야 강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밝아도 안 돼요. 경비병한테 들키거든요. 구름이 조금 낀 날을 골랐어요.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3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저 영민이. 셋이서 밤길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발소리만 들렸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졌어요. 영민이가 자꾸 뒤처졌어요. 체력이 저보다 약했거든요. 제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강가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쯤이었어요. 두만강이 얼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언 게 아니었어요. 군데군데 얼음이 얇은 데가 있대요. 잘못 밟으면 빠져요. 아버지가 먼저 건넜어요. 발로 얼음을 두드려 보면서. 괜찮으면 손짓을 했어요. 저랑 영민이가 따라갔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기익하는 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됐어요. 뒤에서 경비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걸었어요. 발밑에서 금 가는 소리가 나도 그냥 걸었어요. 영민이 손을 꽉 잡고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가 저랑 영민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달랐어요. 첫날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부끄러웠지만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쓰레기통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상한 과일이었어요. 반쪽 먹다 버린 사과.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거였어요. 이걸 버린다고? 제가 영민이한테 말했어요. 야,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걸 버려. 영민이가 눈이 커졌어요. 둘이서 그 사과를 나눠 먹었어요. 상한 부분 도려내고. 그게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문이 쾅 열리더니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뜻은 알았어요. 잡혔구나. 아버지가 먼저 끌려갔어요. 저랑 영민이는 같이 붙잡혔어요. 트럭에 실렸어요. 북송된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요. 수용소. 아니면 죽음. 트럭이 움직이기 전에 기회가 왔어요. 공안 한 명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둘 다는 못 도망쳐요. 들킬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 명이면 가능해요. 제가 영민이한테 말했어요. 야, 지금 뛰어. 나는 괜찮아. 뛰어. 영민이가 안 움직였어요. 형, 같이 가야지. 형 두고 못 가.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영민이를 밀었어요. 트럭 밖으로. 힘껏. 뛰라고. 영민이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을 아직도 기억해요. 무섭고 슬프고 미안하고 감정이 다 섞인 눈. 그리고 영민이가 뛰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본 영민이의 마지막 모습. 공안이 돌아와서 소리 질렀어요. 저를 팼어요. 한 대, 두 대.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영민이가 도망친 게 보였거든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북송됐어요. 소년원에 갇혔어요. 2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할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버텼어요. 영민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자마자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동생을 찾으러. 그때 빼돌렸으니까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찾으면 된다고. 근데 영민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소문했어요. 미친 듯이. 아는 사람 없냐고. 14살 남자애,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쌍둥이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소년원에서 나온 뒤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영민이를 찾아야 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뒷전이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중국에 가야 했어요. 거기 있을 테니까. 제가 도망치라고 했으니까.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근데 두만강을 다시 건너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 번 잡힌 사람은 감시가 붙거든요. 집 근처에 보위부 사람들이 얼쩡거렸어요. 아버지도 북송된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14살 혼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첫 번째 고비 때는 멍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고비를 넘기면 세 번째가 와도 덤덤해져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도전하게 돼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러면 저기라도 가서 다른 죽음을 맞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화물열차를 타기로 했어요. 두만강 건너는 것보다 확실했어요. 열차는 중국까지 직통으로 가니까. 문제는 경비였어요. 군인들이 화물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탈북자들이 많이 타니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총 맞아요. 5일 동안 정찰했어요. 열차가 언제 오는지, 군인들이 언제 교대하는지, 어디가 허술한지. 새벽 4시쯤이 가장 허술했어요. 그때 군인들이 졸거든요. 추운데 서 있으니까. 그 틈을 노려야 했어요. 화물칸 안에는 못 타요. 군인들이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찾은 건 화물칸 밑이었어요. 칸 아래에 봉이 있어요. 거기 매달리면 밖에서 안 보여요. 문제는 버틸 수 있느냐는 거였죠. 출발날 영하 20도였어요. 새벽이라 더 추웠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회는 그때뿐이었어요. 군인들이 졸고 있었거든요. 저는 철로 쪽으로 기어갔어요. 배를 땅에 붙이고 자갈이 배에 박혔는데 아픈 줄 몰랐어요. 열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봉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발도 어디 걸쳤어요.
온몸이 열차 밑에 매달린 거예요. 땅에서 한 30cm 떠 있었을 거예요. 그 자세로 버텨야 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근데 점점 빨라졌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영하 20도의 바람까지 맞으니까 체감 온도가 얼마였을까요? 영하 30도? 40도? 몰라요. 그냥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분이었어요. 중국까지. 10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1분이 지나니까 손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3분이 지나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5분이 지나니까 놓고 싶었어요. 놓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놓고 싶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영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 제가 밀었을 때 저를 보던 그 눈. 무섭고 슬프고 미안하고 다 섞인 눈. 그 눈을 다시 보려면 살아야 했어요. 찾아야 했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줬어요. 안 느껴졌지만 그냥 잡고 있으라고, 제발 잡고 있으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열차가 멈췄을 때 손이 안 펴졌어요. 얼어붙어서 봉을 잡은 채로 굳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뗐어요. 손가락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기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동상이었어요. 손가락이랑 발가락.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손가락 2개는 감각이 지금도 없어요. 그때 얼어서. 그래도 살았어요. 중국 땅을 다시 밟았어요. 이번엔 진짜 혼자였어요. 아버지도 없고 영민이도 없고 저 혼자. 14살. 근데 영민이는 찾아야 했어요.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살아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중국에서 꽃제비가 됐어요. 꽃제비가 뭔지 아세요? 거리에서 구걸하며 떠도는 아이들이에요. 꽃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닌다고 꽃제비래요. 예쁜 이름이죠. 근데 현실은 안 예뻐요.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게 꽃제비 삶이에요. 14살 중국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낮에는 시장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웠어요. 밤에는 건물 처마 밑에서 잤어요. 겨울이라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영민이를 찾아다녔어요. 두만강 근처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제 동생 못 봤냐고. 저랑 똑같이 생긴 애 14살 쌍둥이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대요. 못 봤대요. 1998년 2월이었어요. 두만강 도문 쪽에 관광지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구경 오는 곳이었는데 가끔 한국 관광객도 왔어요. 저는 거기서 구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잘 줬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한국 관광버스가 왔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도 못했어요.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한 아저씨가 10위안을 줬어요. 다른 사람이 20위안을 줬어요. 고마웠어요. 그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한 60대쯤 되셨을 거예요. 흰 머리에 고운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이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말이라 못 알아들었어요. 가이드가 할머니한테 뭐라 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셨어요. 얘야, 밥 먹었니? 한국말인데 알아들었어요. 억양이 좀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자. 밥 먹자. 관광 일정이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버스에 안 타셨어요. 가이드가 뭐라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먼저 가세요. 나는 이 아이랑 있을게요.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밥을 시켰어요. 고기도 시켰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밥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 와서도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손이 안 갔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서 먹어. 다 내 거야. 젓가락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먹었어요. 두 입 먹었어요.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허겁지겁 먹었어요. 체면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밀어 넣었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 말해도 돼. 그러고 옷가게에 데려갔어요. 외투를 사주셨어요. 두꺼운 거. 장갑도 사주셨어요. 목도리도. 이거 입고 다녀. 안 그러면 얼어 죽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북한에서 배웠거든요. 남조선 사람들은 나쁘다고. 우리적이라고. 미국놈 앞잡이라고. 남조선에 가면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처음 보는 애한테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관광도 포기하고 같이 있어 주셨어요. 왜요? 그냥 불쌍해서? 그게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꽉.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느꼈어요. 제 어깨가 젖는 게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저를 안고. 살아야 돼. 알겠지?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소리내서. 그게 100위안짜리 만남이었어요. 할머니가 가시면서 제 손에 쥐어준 돈이 100위안이었어요. 북한에서 옥수수 1년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돈보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할머니 품이요. 따뜻했어요. 엄마 품 같았어요. 그날 뭔가 깨졌어요. 제 안에서. 남조선 사람은 나쁘다. 그게 깨졌어요. 내가 배운 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르구나. 그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얼굴, 그 손, 그 품. 제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날부터예요. 죽지 말아야겠다. 이 할머니가 울면서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야겠다. 할머니 만난 뒤로 저는 살기로 했어요. 죽지 않기로요. 어떻게든 버텨서 영민이 찾고 가족 다시 만나기로요. 그러려면 일단 먹고 살아야 했어요. 구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거둬주셨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손이 필요하셨대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일할 수 있겠니? 제가 그랬죠. 뭐든 하겠다고. 숙식만 주기로 했어요. 월급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밥 먹을 수 있고 잘 데가 있으니까. 꽃제비 생활보다 100배 나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배달 뭐든 했어요. 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4살부터 20살까지. 그 식당에서. 처음엔 보조였는데 나중엔 요리도 배웠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요. 실력이 늘었어요. 3년 지나니까 아주머니가 조금씩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위안, 100위안. 저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6년 동안 4,000위안 모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요. 가족 보러 가려고요. 북한에.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영민이 소식이라도 들으려고요. 20살 되던 해 북한에 들어갔어요. 브로커를 통해서요. 위험했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두만강을 다시 건넜어요. 6년 전 열차 밑에 매달려 넘어갔던 그 강을.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집이 있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집이 없어졌어요. 허물어져 있었어요.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한테 물었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었대요. 북송된 뒤로 얼마 못 버티셨대요.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대요. 친척집에. 엄마를 찾아갔어요. 이틀을 걸었어요. 산 넘고 강 건너서. 친척집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6년 만이었거든요.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누구세요? 왜 그러셨어요?
당연하죠. 14살 때 헤어졌는데 20살이 됐으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변했으니까. 엄마, 나야? 영호야? 엄마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입을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주저앉으셨어요. 마당에. 영호야? 우리 영호야? 제가 안았어요. 엄마를.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어요. 예전엔 포동포동 하셨는데 6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엄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마당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날 밤 울었어요. 엄마, 영민이는? 엄마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참을. 엄마, 영민이 어디 있어? 내가 도망치라고 했거든. 트럭에서 밀었거든. 도망쳤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디 있어? 엄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영민이는? 응. 이틀 만에 잡혔어. 숨이 멎었어요. 수용소에 갔어. 거기서 뭐? 못 버텼어. 영양실조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더 말씀하셨는데 안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제가 밀었거든요. 제가 도망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산다고. 저만 잡히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잡혔대요. 수용소 갔대요.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밀지 않았으면, 같이 북송됐으면, 같이 소년원 갔으면, 그러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같이 중국 갔을 거예요. 같이 살았을 거예요. 제가 살리려고 한 게 죽인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마당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영민이랑 어릴 때 같이 봤던 별이었어요. 똑같은 별인데 이젠 혼자 보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을 안 지내요. 영민이랑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그날은 제 생일인 동시에 영민이 생일이니까. 축하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있고 영민이가 없는데 어떻게 축하를 받아요. 그냥 조용히 보내요. 매년. 영민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북한에서 1년을 보냈어요. 엄마랑 같이요. 영민이 무덤에도 갔어요. 무덤이라고 해봤자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작은 둔덕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너는 가라. 어디로요? 중국 말고. 더 멀리. 남조선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두고 어떻게 가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영민이도 없는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늙은이가 뭘 더 바라겠니? 엄마, 내 장래를 위해서 가라. 여기 있으면 너도 죽어. 영민이처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민이 목까지 살아. 알겠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탈북 브로커를 찾았어요. 남한으로 가는 루트. 중국에서 제3국으로,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2008년 한국에 도착했어요. 24살이었어요. 14살에 두만강 처음 건넜으니까 딱 10년이 걸린 거예요. 중국 땅에서 꽃제비로, 식당 보조로, 불법 체류자로 10년.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 밟았을 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내가 드디어 왔구나. 북한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배웠던 남조선. 그 할머니가 살던 나라. 제가 드디어 왔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람 대접이라는 게 뭔지. 밥이 나왔는데요.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밥이었어요. 반찬이 여러 가지였어요. 국도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는 게? 영민이가 생각났어요. 영민이는 이 밥을 못 먹어봤구나.
이 따뜻함을 못 느껴봤구나. 숟가락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하나원 나와서 신분증을 받았어요. 주민등록증.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제 생년월일이 쓰여 있었어요. 24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묶여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신분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카드 한 장에 제가 있었어요. 진짜 제 이름. 제가 태어났다는 증거.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 나라가 저를 인정해주는 증거. 손이 떨렸어요. 신분증 들고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또 많이. 정착이 쉽지는 않았어요.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 억양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컴퓨터 못 썼어요. 스마트폰도 못 썼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갔어요. 대학 가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됐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대학은 대신 제가 할 줄 아는 걸 했어요. 요리요. 중국에서 6년 배웠잖아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돈 모아서 제 가게를 냈어요. 지금은 제 가게가 있어요. 작은 식당이에요. 제 이름 걸린 간판이 있어요. 매일 아침 문 열고 저녁에 문 닫아요. 힘들지만 제 가게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아들이 생겼어요. 결혼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탈북자라고 하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것도 당신이라고.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었어요. 시험관 시술 몇 번을 했어요.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어요. 처음 안았을 때요. 작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영민이 등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이 아이는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춥게 하지 말아야겠다. 신분 없이 떠돌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요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영상으로요. 제 이야기를. 언젠가 아들이 클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살았어? 왜 생일을 안 지내? 왜 가끔 멍하니 있어? 그때 보여줄 거예요. 이 기록을. 아빠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내가 아침에 먹는 밥,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다니는 학교,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 당연한 거 아니야. 생일에 케이크 먹고 축하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 그걸 알아야 해. 그리고 영민이 삼촌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삼촌이 있었다고. 아빠 대신 죽은 삼촌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빠는 삼촌 목까지 살고 있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 아들아. 이게 아빠가 남기는 기록이야. 분단의 이야기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